안녕하세요. 서양미술사 3편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유럽회화 일부 640갤러리입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까지의 르네상스 기간 중에 테마는 남과 북의 대화, 즉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교류와 상호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양미술사 이론적인 부분은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갤러리 전개와 함께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연계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비잔틴 미술이 느리게 오랫동안 흐르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서유럽에서는 여러 양식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전개되고 있었죠. 르네상스로 가기 전에 잠깐 비잔틴 미술을 만나보고 갈까요? 이제 로마네스크 미술도 잠깐 들렀다 가실게요. 이제 르네상스 전의 고딕 미술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장설 전시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의 그림은 1230년대 작품이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제일 선배격으로 꼽는 치마부의 작품입니다. 이 다음에 그 유명한 서양화의 아버지인 조토 본도네가 등장하는 거지요. 서양화에서 기준점이 되는 1305년의 지점입니다. 조토 본도네의 정체를 잘 알아볼까요? 고딕양식 안에 있는 국제고딕양식을 통과해 지나가겠습니다.
드디어 본론인 르네상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서양화가 마사초를 만나보겠습니다. 원근법에서 선원근법을 알고 계시나요? 북유럽 서양화의 대표 주자, 그 유명한 얀반 에이크입니다.
편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인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의 북유럽 미술과 이탈리아 미술의 상호 교류 및 영향에 대한 것이 주요 테마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적이고 장식적인 좋은 북유럽 그림들을 보았는데 몇 점 더 네덜란드 계열의 그림을 감상하겠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르네상스까지 오면서 미술이란 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단하게나마 짚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Close your eyes with me, start imagining a world full of love. We can change the stars with our hands and hearts, make them shine on us. But no, no, don't worry, darling, they won't stop staring, but soon they'll be killed. 1편의 갤러리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Come from near and far with their hands and hearts, 'cause it's time to stand up. Oh, the world is changing, and all I am saying is we gotta believe. I'm a drop of water, but you know together we're the ocean deep. 이 편의 갤러리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The time is always right to open up your eyes and be the flickering flame. We can light the corners, shine through all the bars.
한편의 갤러리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제 세 갤러리의 특징을 다 살펴보았는데 연대표 기간과 아울러 갤러리의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평 갤러리에서는 고딕 시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서양화가 시작된 1250년 즈음부터 르네상스 중반기가 되는 1450년까지의 이탈리아 회화의 탄생 과정입니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인데 서양화 초기 버전과 르네상스가 안정되는 과정이라 할까요? 이편 갤러리에서는 1420년부터 1480년까지의 60여 년간의 딱 르네상스 중간기에 자연의 거울로 그리게 하는 사실적 그림에 대한 테마입니다. 삼평 갤러리에서는 15세기 후반에서 르네상스 절정기인 16세기 초 사이에 북유럽 회화와 이탈리아 회화의 대화로서 두 지역 특징과 상호 영향의 관점에서 해설하겠습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라고 하면 1500년의 앞쪽과 뒤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기간은 르네상스가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예술의 시대, 천재의 시대였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북유럽과 이탈리아 두 축이 서로 상응하면서 발전해가는 시대였어요. 북유럽의 치밀한 세부 묘사와 장식성, 이탈리아의 이상적인 조화와 아름다운 서로 다른 토양이었는데 그게 서로 합쳐지고 필요에 따라 강점만 살리거나 하는 등 다양한 회화와 언어에도 기여를 하지요. 그러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주변 나라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갤러리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남과 북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자, 640갤러리를 분석해볼까요? 북유럽, 네덜란드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하단은 이탈리아 작가들의 작품이죠. 한눈으로 위쪽에 네덜란드와 아래쪽에 이탈리아 작품, 특징이 서로 구분되나요? 네덜란드 작품들 중에서 헤라르트 다비트의 작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라르트 다비트 작품 특집이 되기도 하는 것 같군요. 전체적으로 모두 기독교 회화들이어서 이 기회에 기독교 회화 장르의 특징과 상징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하늘에서 내려준 찬란한 문화황금 시대, 르네상스 전성기와 절정기에 들어가서 북유럽과 이탈리아 회화의 상호 영향과 대화를 엿들어 보겠습니다. 입장. 하나 더 있어요. 이 갤러리는 동시에 기독교 미술실이라 할 수도 있어요. 함께 들어가 보지요. 그리스도 탄생 스토리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전성기 시대에 오면 탄생 이야기의 이미지도 새 시대 인문 시대에 맞게 탄생하거나 조합되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미술 회화에서 상징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화가는 그것을 어떻게 이미지로 적용하고 조화시켰을까요? 헤라르트 다비티의 이 작품은 3부작의 재단화로 제작된 예수탄생 그림입니다. 양쪽 패널에 이 그림이 만들어지게 한 헌납자를 그려넣은 것이 흥미롭죠. 헌납자는 자신들의 모습이 있는 제단화가 교회에 걸려 있다면 저절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겠지요. 이 시대 화가들은 성경 스토리의 그 당시 현장을 현대에 있는 신자들도 그대로 직접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전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성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인물들과 배경과 사물을 배치하는 연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 PD가 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액션 하면 정지화면이지만 등장인물들이 연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또한 배경도 실감나게 하는데 그 당시 배경을 조사하고 상상해서 연출하기도 하지만 아이 화가가 살고 있던 현대의 사람들이 보던 풍경을 실감나게 결합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실성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 아이템을 적절하게 여기저기 심어놓는 배치에 연출이 필요하죠. 근데 억지스러운 면이 있으면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을 읽는 것도 더불어 중요하다고 해요. 우선 먼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진짜 같다라고 감탄하는 것이 중요하죠. 북유럽 화가들은 사람들이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끔 기물의 세부를 마술적으로 고품격으로 지독할 만큼 디테일을 갈고 다듬는데 취향과 특기가 있었어요.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이젠브란트가 그린 성모 마리아의 삶이란 그림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네덜란드 화가이지만 앞의 작품 다비트의 분위기와 좀 다르죠? 성당 교회의 이런 다폭 재단화 작품은 여러 장면이 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독교 미술의 종교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고 구석구석에 소품으로 진기하고 정교한 기물이나 식물들을 채워 넣어 과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적 예술적 효과를 높이는 게 관건이겠죠. 맞아요. 소품으로 포함시키는 이미지들의 극히 철저한 묘사력과 장식적인 디테일을 강조하는 것이 북유럽 네덜란드 화가들의 주특기였지요. 표면 질감에 특별한 관심이 아주 높았어요. 헤라르트 다비트의 그리스도 탄생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 탄생과 목동들의 숭배를 그리고 있죠. 아마 20대 젊었을 때의 작품인 것 같군요. 단순하고 소박한 마국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군요. 마리아나 천사의 머리 가르마가 오히려 아주 전통적인 순박한 느낌을 주는군요. 십자가에 예수 못 박히시는 장면도 성모자 주제 다음에 많이 그려진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 바로 이 장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가장 절박하고 숭고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현실을 떠나 신비로 이어지는 화가들이 특별히 인상적으로 다루는 아이템이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로서의 인체로서 예술가 나름대로
자유롭게 그리는데 흥미를 갖게 되죠. 네덜란드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책 같은 책을 들고 있는 성 제롬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특이하고요. 성 제롬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으로 유명하더군요. 성 제롬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적 기록대로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내용을 하늘의 먹구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공간적 배경의 성경 기록대로 예루살렘 도시를 배경에 잘 살려놓았어요. 기독교 회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장면 아닌가요? 스테고지는 개신교 용어이고요. 성모형번은 가톨릭 용어랍니다. 하나님 성부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죠. 가브리엘과 마리아, 그리고 소품으로서 백합, 촛불, 책, 흰비둘기 등의 상징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화가의 창의적인 연출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감상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요. 역시 헤라르트 다비트의 그림인데 수태고지 성모형보 장면입니다. 은행가가 제작 의뢰한 작품인데요. 다폭 재단화의 일부입니다. 이 당시 유명 화가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력한 의뢰자들로부터 주문받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취향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지요. 이 작품을 보면 북유럽과 이탈리아 경향 모두를 종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감상 포인트죠. 이 갤러리에서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탈리아 성향은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이고 북유럽 스타일은 뛰어난 세부 묘사와 장식성과 표면 질감을 화면 구석구석까지 꽉 채우는 성향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유럽은 소품에 상당히 신경 쓰고 고품격으로 승화시키는 재주가 있었어요.
이집트 피신. 주제는 예수가 아기였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인간이 된 예수가 겪는 최초의 고난이라고 하네요.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엎버리려고 한다. 라고 말하죠. 헤로데는 유대의 헤로상으로 더 알려져 있지요?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피신 과정에서 여러 풍경의 이미지와 기적 이미지가 많이 등장했어요. 화가들은 잘 엮어서 연출하는 재주를 발휘하였죠. 역시 이 테마에서도 이 상징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으니 같이 찾아보아요. 근데 나귀 타고 피신하는 장면 외에 중간에 휴식하는 장면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집에서 걸어놓으면 행복하기도 했었지요. 성모 마리아의 매력적인 표현이 정말 빛이 납니다. 이런 장면에서 보면 대비법이 잘 활용되어 고상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리아와 주변의 식물들과 아울러 헐벗은 땅바닥이 피난 중임을 잘 암시해주죠. 다른 화가들도 휴식 테마를 즐겨 그렸지만 헤라르트 다비트도 이집트 피신 중에 휴식 장면을 아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어떤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지요? 마리아의 오른쪽 배경숲 그늘을 보면 아주 작은 모습이 있는데 대략 낙이 타고 오는 푸른색 옷에 인물이 성모자가 탄 모습이라 보이고요. 뒤에 따라오는 남자는 요셉이라 보이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시간차 진행의 의도를 연출한 것 같은데 마리아 오른쪽에서 처음 숲 밖으로 나오고 지금처럼 앉아 쉬다가 다시 왼쪽에 보이는 도시로 들어가는 과정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주 다소곳하게 정숙하게 우아하게 삼각형 구도로 중심 잡고 앉아 계시네요. 네덜란드 화가 다비트도 인물의 볼륨감을 더 실감나게 하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법을 인식하고 이탈리아식 견고한 인체의 명암법 등을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헤라르트 다비트가 그린 두 휴식 그림을 비교해보는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아주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면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저를 즐겁게 하는군요. 원래 화가들은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두 거기에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니 화가의 의도를 발견하는 재미도 역시 창의적인 감상 방법이 아니겠어요?
이제 이탈리아 화가 몬테냐의 그림을 볼까요? 성녀의 그림이네요. 재단화의 조각인데요. 이 성녀가 생존했던 시점의 복장이 아니라 화가가 활동하는 시점의 의상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 감상 포인트예요. 1490년대 즈음에 의뢰자 자신의 모습을 수호 성인으로 묘사 부탁하는 것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최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치환해서 아름다운 포즈와 의상의 정밀 묘사를 자랑하고 있군요. 종려나무 가지는 성인들이 갖는 상징이라 하더군요. 의상에서 보이는 세부 묘사는 완전히 북유럽 세밀화에 버금가네요. 아마 작품 의뢰자들도 이런 세밀한 묘사에 경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스타일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받겠지요? 이 작품은 특히 얀바네이크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지 않나요? 다시 네덜란드 헤라르트 다비티의 작품입니다. 이 성모자 그림에서 실의 배경 장면이 성모자 당시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의의 건축물을 묘사해서 작품을 현대화한 것이죠. 이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이탈리아식 기둥의 아치 형광과 현대의 불의에 도시 풍경을 넣어서 작품을 현대화하였다는 것이죠. 화면에 들어가는 시간적 다른 시점을 조합해서 더 멋진 화면으로 보여지도록 화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연출하고 있는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교묘하게 통합되는 것이지요. 천사의 모습과 악기도 볼만하지만 정원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형태의 수도사도 인상적입니다. 정원의 산책길도 참 구불구불해서 아주 자연스러워요. 르네상스 전성기 때에는 선원근법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공기원 근법도 함께 적용해서 화면의 깊이감이 더욱 풍요스럽게 드러납니다. 근경, 중경, 원경을 구분해서 따져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프란치아의 성모자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본 갤러리의 주제인 남과 북의 대화를 엿볼 수 있지 않나요? 네덜란드식의 미묘한 형태 잡기와 부드러운 조명을 느낄 수 있어요. 이탈리아식으로 인체의 이상적인 조화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배경에 평온한 풍경과 성모자가 대비되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한스 멤링의 수태고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림에 자기 가문의 문장을 그림 요소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두 개의 열쇠가 결합된 디자인이에요.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작품을 의뢰한 사람이 자기의 사후를 기념할 대성당의 채플에 사용할 그림으로 주문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웨이든의 아이디어와 관련되거나 도제로 있을 때 완성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림 구성 요소의 치밀한 랩닝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즐거움은 행복하기까지 하지요. 원래부터 북유럽 스타일은 소품을 잘 배치하여 효과를 높이는 재주가 엄청난 특기가 있지요. 그 세부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요. 실생활에서 흔히 보던 것들을 이렇게 그림에다 사실적으로 요기조기 재현하여 놓은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와 하며 감탄하게 마련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엄청나고 사치스런 현대식 귀족의 집안을 무대로 대천사를 맞이하는 것이 참 경이롭고 흥미롭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발리니가 그린 성모자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는 언뜻 놓치기 쉬운 화가의 전략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작품 위를 보면 가로로 줄이 걸려 있고 그 위에 주홍색 천이 커튼처럼 걸려 있는데 조금 오른쪽으로 당겨서 바깥쪽에 경치가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경치에 제일 하단에 말라 죽은 가지의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숨겨있는 상징이 있겠지요? 아마도 그 바깥 풍경을 통하여 밑부분의 죽음에서 위쪽의 부활로 이동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만테냐가 그린 성가족 작품입니다. 수성 페인트 종류의 안료를 사용했었는데 보존 처리하다가 좀 손상되어 색깔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른 그림들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네요. 역시 야기예수가 쿠션을 밟고 있군요. 상징 아시죠? 이탈리아 화가인 코시모가 그린 청년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저는 나무가지를 묶어 만든 십자가를 실물처럼 그대로 세밀화처럼 묘사한 것이 놀랍고 또한 다른 요소가 없이 그 십자가가 좌측 경계선에 붙어서 빛을 받아 드러내는 모습이 신비합니다. 맞아요. 더구나 배경은 새까맣고 청년 세례 요하는 의상도 보이지 않고 머리는 유난히 뽀글라풀 황금색이라서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이 드는군요.
이탈리아 화가 리피의 성모자 그림입니다. 리피는 보티첼리 공방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네요. 보티첼리가 인문주의적 태도가 강한데 리피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려나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바깥 풍경이 내다보이고 그 바깥 풍경이 매력적 요소나 상징적 요소로 발휘되는데 바깥 풍경이 회랑을 통과하여 성벽 같은 웅장한 시설이 보이는군요. 플랑드르 회화의 영향이라 하더라고요. 촛대가 있는데 촛대 그림자도 한 묶어 들고 있어요. 프랑드르 스타일이라 할까요? 아주 작게 보이는 사람들의 이모저모도 보여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이 망토 색깔을 군청색이라 해야 하나? 지독하게 자극적으로 빛나는 군청색인데 이게 엄청 비싼 안료로 채색한 건가 봐요. 후원자의 요청과 지원이 있으면 이 사치스러운 색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아기 예수의 자연스럽게 장난하는 모습이 제일 재미있고 귀여워 죽겠어요. 배경의 황금색 장식 무늬가 아주 특별하여 흥미롭습니다. 뮤지엄 정보로는 도미티아누스와 케사르의 두상 무늬도 있다는데 성모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탈리아 화가인 시뉴렐리가 그린 성모자 그림이에요. 뭔가 다른 감각이네요. 배경 무늬들에 아주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어요. 애들한테 숨은 그림 찾기 시키면 좋겠어요. 동파나 이미지 같기도 하고 드로잉 이미지 같기도 한데 여하튼 매력적이고 독특한 배경의 성모자 그림이에요. 이탈리아 화가 란디의 성모자 그림입니다. 란디는 시에나파라고 하는데 시에나파는 경건하고 종교적이며 신비적인 화풍이 특징이라는군요. 성모자 뒤에 두 인물은 성제론과 성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 인물의 부조 같은 인물 처리와 표면에 독특한 느낌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유명한 보티첼리의 작품을 소품으로라도 보내요. 성제롬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성찬을 받는 장면이라 합니다. 이 주제는 대중적이라기보다 신앙적 깊이가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액자도 참 멋지고 고급스럽군요. 이탈리아 화가 페셀리노의 성인과 성모자 작품입니다. 성모자 주위로 남녀 6성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3cm밖에 안 되는데 여러 인물들과 바닥 장식 세부 묘사가 대단합니다. 바닥 묘사는 꼭 북유럽 스타일 같아요. 분위기가 필리포 리피의 영향이 있다는데 비교해보고 싶군요. 이 그림 역시 보티첼리의 소품입니다. 청년의 모습에서 보티첼리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인상적인 것은 대형 메달입니다. 메디치가의 코지모 모습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1편, 2편, 3편까지의 세 갤러리를 통하여 서양화 본격 시작부터 르네상스 전성기까지 회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덕분에 기독교 회화 장르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앞으로 16세기까지는 기독교 미술이 많이 등장하므로 그때 더 보충하기로 하죠.